그 러일 관계를 둘러싼 국제적인 이제 동인과 영토 문제, 좀 포괄적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이제 어떤 게 있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이제 있습니다. 쿠릴리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미국은 소련과 이제 일본이 직접 교섭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지속적으로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미국이 거의 뒤에서 조종을 했어요. 일본은 하기 싫은데 그런 얘기 돌려달라고 뒤에서 야 좀 얘기해봐. 그래서 돌려받으면 미국 레이더 기지 설치하고 좋잖아 이런 식으로 다 일본 지키려고 하는 거야 미국이. 이렇게 재 왔다는 거죠. 그 미국의 영향력 행사는 소련의 요구에 대해서 쿠릴 열도를 넘겨주는 결정을 하면서도 조약상의 표현을 놓고 소련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장치를 두거나 이후에 조약의 해석을 두고 일본 측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해서 소련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소련을 자극하는 겁니다. 빈정상하게. 얄타 협정으로 미국은 소련의 대일 참전의 대가로 쿠릴 열도를 소련에 양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후 쿠릴 열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미 국무부는 미국은 소련과 일본이 쿠릴 열도 반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웁니다. 이 얄타 협정에서 뭐라고 했냐 보면, 당시 루즈벨트가 구상했던 전후 세계 질서의 핵심은 태평양 전쟁 재발의 방지, 일본의 무장 해제, 그 다음에 쿠릴 열도를 소련에 넘겨줘서 유사시 남북에서 일본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거, 그 다음에 일본의 위협을 항구적으로 잠재우고자 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당시 근데 이걸 논의하던 43년도인가 42년도인가 랄타에 단 당시는 소련이 그렇게 좀 허접했거든요. 소련이 약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당장 독일한테 완전히 두들겨 맞는 상태였으니까. 설마 소련이 미국하고 대등할 정도로 나중에 핵무기도 개발하고 막 이렇게 또 다른 빅2로 클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소련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소련한테 굴려들을 못 주는 거죠. 왜냐면 감시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미국이. 특히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군의 항복을 상세히 규정한 일반 명령 1호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트루만과 스탈린의 힘겨루기 위해서 이러한 해석상의 여지를 두는 미국의 전략은 더욱 명백히 드러납니다. 일반 명령 여기 내용을 보면 1945년 8월 15일에 내려진 일반 명령 1호에서 트루먼은 만주, 한국, 사할린의 일본군이 누구에게 항복해야 할지를 명시했지만 쿠릴 열도는 언급을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쿠릴 열도 이거 보시면 일반 명령 1호의 초안은 뭐냐면 만주와 38선 이북의 조선 및 사할린에 있는 일본의 상급 사령관과 모든 지상군, 해군, 공군 보충대는 소련 극동군 최고사령관에게 항복하라 였는데 이거를 빼버린 거예요. 수정본, 최종 확정본에서는. 그래서 항복을 해야 소련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련의 권한이 되는 건데 이걸 빼버렸어요. 스탈린이 이에 항의하며 모든 쿠릴 열도는 물론 얄타에서 협의되지 않았던 홋카이도선 북부까지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하니까 세게 나온 거죠. 트루먼은 세 차례 일반명령 1호를 수정해서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만주와 38선 이북의 조선 그리고 사할린 및 쿠릴 열도의 모든 섬에 있는 일본의 상급 사령관들과 모든 지상군, 해군, 공군 보충대는 소련 국동군 최고사령관에게 항복하라. 이게 뭐냐면 야 홋카이도를 줄 수는 없으니까 쿠릴 열도 끼워줄게 그러면 이렇게 한 거죠. 앞서 말했던 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개정된 일반명령 1호가 발표된 이후에도 미국은 이것이 일본 영토의 양도가 아니라 점령을 논의했다는 의미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항복만 하라고 그랬지 그 땅이 소련 땅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일반명령 1호 논란 과정에서 트루먼은 쿠릴 열도가 일본의 영토란 입장을 드러내고 영토에 대한 주권의 이양은 소련과 일본 간의 공식적인 협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장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강화조약은 쿠릴 열도뿐 아니라 한국, 중국에 반환되는 영토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이후에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한
동아시아 전후 처리 과정이 법적 차원이 아닌 지정학적 그리고 정치적 차원의 문제였고, 미국의 세계 전략 및 동아시아 정책을 투영한 것이다 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이 배경에는 1949년 10월에 중국에서 공산당 정부가 수립됐고, 그 다음에 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냉전전 대립이 심화되니까 일본을 동맹으로 삼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이제 많이 작용을 했던 거고요. 이 쿠릴 열도 문제에서 일본의 편향성을 보였던 것도 일본을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는 보루로 보는 미국의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중국 변수가 있는데, 그 러일 영토 문제가 이제 국제 문제화된 출발점에 미국의 세계 전략이 놓여 있다면, 뭐 영토 문제인 가능성은 뭐 특별히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아까 봤으니까. 샌프란시스코 광어적은 저희가 봤죠, 그죠? 네, 러일 영토 문제가 국제 문제에 대한 출발점에 미국의 세계 전략이 놓여 있다면,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고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 건 중국이 변수로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와 센카쿠 센카쿠 분쟁 문제가 분쟁의 불씨로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 현상이 일본은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탈냉전기 중국의 급부상 이후에 일본의 대러시아 외교 배경에는 대중국 전략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좀 가까워져가지고 중국을 살짝 견제를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러시아가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단절하고 미일 동맹 진영에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센카쿠 문제 등 중국과의 갈등 발생 시에 러시아가 가능한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일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G2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북 간의 세력 균형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이 막대한 경제력과 함께 추구하고 있던 군사 대국화를 지켜보는 러시아는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중국의 힘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대 교역국이면서도 무역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고, 극동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인구학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 등 양국 간에는 갈등 요인이 내재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중국과 역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이루고 있던 러중 미럴 관계 중에도 한편으로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 일본과도 중국의 보험과는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며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꾀해야 하는 러시아의 복잡한 속내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뭐 동시에 이제 한국한테도 되게 잘해줬죠, 러시아가. 무기도 팔고 공동 개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한테 차관도 빌려가고.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게 다 중국 견제 또 북한 견제 이런 목적에서 다 이제 좀 열린 외교를 러시아가 한 겁니다, 이 당시. 또 그렇게 이제 국가 간에 약간 좀 징검다리 외교하는 거는 러시아 쪽은 되게 익숙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냉전 시기에 많은 공산 국가들을 이제 복속시키고 거기에 맹주 역할을 하면서도 사실 편하게 맹주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맞아, 냉전 시대 때는 뭐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련 서기장이 막 말만 하면 동독이나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 들은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각국의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무지하게 달래고 조율하고 해야 됐고, 러시아가 그것 때문에 자원을 많이 줬어요. 거의 많은 저기 동국권 국가들, 북한하고 뭐 이런 나라들한테 석유나 뭐 이런 자원, 식량 같은 자원들을 많이 무상으로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많이 휘청거렸었어요, 사실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러 관계가 이제 악화되고,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시하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급격히 밀착되었고요. 양국은 이제 2016년 9월에 남중국해에서 공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보 측면에서까지 밀접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미국의 정략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러중의 이제 군사 안보적 밀착은
일본의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이었고요. 2016년 6월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8개 항목의 경제 협력 계획을 제시하면서 러시아와 관계 강화 그리고 영토 협상 진전을 시도한 것은 일본의 우려와 중국을 의식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미국은 반대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반대했는데 좀, 좀 그랬던 거죠. 그러면 러일 관계, 러일 양국 간의 관계하고 이제 영토 문제가 다뤄지는데, 앞서 살펴본 이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요인들 위에서 최근 러시아, 일본의 상대에 대한 외교 정책과 경제적 요인이 영토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지속된 일본의 아베 내각 2기와 푸틴 정권 3기의 대외 정책은 긴 집권기만큼이나 그 정책 방향의 면에서도 현재까지도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시기 대외 정책을 중심으로 이제 바라보려고 했고요. 그렇게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3기 푸틴 집권기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국가 목표인 강한 러시아를 이제 지향하기 위해서 대외 정책의 한 축이 유럽이라면 다른 한 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제 이 어떤 목표 지점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도. 그래서 군사 무기도 개발하고 또 이제 대외 외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진짜 건강하기도 하죠. 워낙 강골이다 보니까.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정치 및 경제 중심지로서의 부상과 함께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해야 되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등 세계적인 강대국들의 전략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한 러시아가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에서 강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원은 많은데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을 개발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성장해보자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스스로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배경에는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서 지역 협력을 증진하고 이들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투자와 기술 유치 그리고 국동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어떤 목표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제 안보 불안이 상조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 협력을 통해서 지역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외 정책의 관점에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협력 대상국이었죠. 왜냐면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갖고 싶은 땅도 있고. 우선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 지역의 강국들 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도 일본과의 관계 발전은 필수적이었고요. 또한 이제 신동방 정책으로 불리는 푸틴 정부가 중시하는 동시베리아 극동 개발에 있어서도 일본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제 아시아에서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러시아가 지금 유럽 쪽에 이제 뭐 독일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배로 실어 가는 것보다 설비 비용도 적게 들고 바로 보내면 되니까 굉장히 경제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어요. 러시아는 가스가 많으니까 뭐 석유도 많지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사실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하고 이렇게 파이프라인 연결하고도 쉽고 그 다음에 사실 중국은 뭐 하기 쉬운데 한국하고 일본 사실은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조금만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국하고 일본이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카타르니 뭐 이런
많은 이제 그러니까 뭐 또 아르헨티나 뭐 미국 이렇게 저연가스 LNG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꽤 있는데 이들 국가들의 생산되는 물량의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거의 한 60, 70%를 한국하고 일본이 사들여 가서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알토란 같은 시장이에요. 진짜 그야말로 알토란 같은 시장인데 한국이나 일본은 이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배로 이걸 가져가거든요. 배로 가져가면 단위를 제가 그냥 대충 말씀드릴게요. 단위를 만약에 1톤이라고 그러면 1톤당 이제 배로 가져가면 1톤당 한 12달러 정도. 이게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1톤당 수출 가격이 12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걸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잖아요. 사실 운송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50% 이상 넘거든요. 이걸 파이프라인으로 보내게 되면 1달러당 아니 1톤당 한 7달러 정도에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가는 사람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파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이 푸틴의 가장 꿈이 뭐냐면 일본이랑 한국을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상은 그거죠. 그 북한하고 얘기만 잘 되면 러시아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땅 이렇게 쭉 대충 짚고 휴전선 쪽으로 해가지고 한국 땅으로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넣습니다. 들어옵니다. 그 러시아산 파이프라인이 뭐 동해나 이쪽 지역에 쭉 깔리면서 결국적으로 이제 지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해서 일본까지 가는 거예요. 그 파이프라인이. 그게 러시아의 꿈이에요. 이렇게 되면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 그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강력한 에너지 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푸틴의 꿈이거든요. 그것도 이거는 러시아한테 사실 지속적인 자금을 공급해주게 되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그 양반들 팔도 도시락 라면 사 먹지 않아도 돼요. 이제 저기 큰 사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일본은 이제 이 사업, 이 프로젝트에 합의를 봐가지고 뭐 좀 여기저기 좀 사고 있거든요. 같이 공동 개발도 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앞서 모인 푸틴 집권기 러시아의 러일롱토 분쟁에 대해 이만 긍정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일관되게 두개섬 바람만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냐? 4개 다 주면 일본 애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야 2개만 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토 반환보다는 쿠릴로또 지역에서 러시아와 일본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영토 문제나 평화 지역 문제는 장기적으로 협의하자. 그러니까 이게 저기 다 바로 주면 니들이 입 닦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공동 투자해서 공동으로 뭐 하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깔고 우리한테 돈이 좀 입금되기 시작하고 이러면 우리가 2개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좀 빈정상한 것도 어느 정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아베가 제안한 북방 사도의 공동 경제 활동이 주요했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푸틴의 뜻하고 아베가 뜻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이건 당장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자기들한테는 정치적인 업적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 대화했다라는 게 되니까. 이전 전임자들은 이 정도 대화도 못했거든요. 쿠릴로트의 풍부한 자원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 그 동북아 지역 내에서 군사적인 입지를 위해서도 4개 섬 전체를 다 돌려주는 거는 러시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이제 영토 반환이 소련 붕괴 후에 러시아가 안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영토 문제까지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 돌려줄 수는 없다. 그냥 2개만. 그리고 이제 돈을 좀 투자를 좀 해주면 2개.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영토 문제가 전면적으로 극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제2기 아베 정권에 있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요인은 컸고요. 미일 동맹에 기반하고 있지만 동시에 일본을 둘러싼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중국 견제,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과도한 접근을 억제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베 2기 대러 외교 정책의 경제 분야 목표에는 러시아에서 선호하는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 협력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시베리아 파이프라인 중에 그 일본하고 이제 러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고서 지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사실 우리가 한국이 러시아에게 이 사업권을 좀 따보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까였습니다. 러시아 일본 주겠다고 해가지고 잘 안 됐죠. 왜냐면 우리가 뭐 일본만큼 러시아한테 뭐 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밀릴 거고. 어, 그 이제 양국 간의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협력 분야는 에너지, 운수, 환경, 에너지 절약에서부터 의료, 농업, 도시 환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은 안전보장과 방위 분야에서 대러 협력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도 협력하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대와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안보상의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일극시대와 같이 미일동맹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당한 중요한 이제 외교적 카드로서 러일 관계 그리고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 이면에는 그 지난 4년 동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돈을 너무 많이 뜯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사료용 옥수수 같은 거 주면서 야 니네 옥수수 좀 사라 이러면서 이제 10억 불 뜯어가고, 그 다음에 주일 미군 관련 협정을 하면서도 몇억 불 가져가고, 무기 좀 사라 그러면서 몇억 불 가져가고, 그것도 가장 비싸게 팔아요. 또 한국한테 반값에 주면서. 게다가 결정적으로 일본이 지금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이제 스텔스기인데, 차세대 스텔스기 우리도 이제 KFX 사업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하고 개발하고 있고, 이게 그 해당 국가들에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위 산업에 있어가지고 가장 꽃이 전투기예요. 몇 대만 팔아도 엄청 돈을 버는 게 전투기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면 여기서 파생되는 많은 어떤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감 보시면 그러니까 밀떡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 언론사 검색해 보시면요, 우리가 그 독자적으로 이제 미사일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미사일 뭐 현무 시리즈니 뭐니 해서 독자 개발한 미사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나 비행기에서 이렇게 뭔가 지상으로 공격하는 뭐 유도 미사일이나 유도 폭탄, 그 다음에 이제 공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거를 전투기에서 쏴가지고 떨어뜨리는 이런 거 개발해냈다는 소리 못 들으셨잖아요, 아직까지도. 그죠? 심지어 배에서 발사해서 상대방 배를 맞추는 미사일도 개발했고, 함대한 미사일. 그 다음에 어뢰도 독자 개발했는데 왜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심지어는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어깨에 메고 쏘는 지대공 미사일도 개발했어요. 근데 왜 공대공 미사일은 개발을 못했을까? 공대공 미사일이나 공대지 무기 공통적인 건 플랫폼, 발사 플랫폼인 전투기나 폭격기, 전폭기가 에서 쏴야 되는 무기는 왜 우리가 개발을 못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적, 의문을 느끼신 적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특허 때문이에요. 특허.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약에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투기에 그걸 딱 붙여가지고 뭐 비행 테스트도 해보고 이 정도에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쏴서 이제 뭐 맞출 수 있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행기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FA50이라는 게 있잖아요. 골든이글, FA50, F50. 근데 이것도 사실 독자 개발 아닙니다. 가만 보시면 F16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F16의 초기 제작사가 제너럴 다이내믹스고, 이게 로키드 마틴하고 합병해서 지금 로키드 마틴의 F16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F50 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블랙 이글, 골든 이글도 그 로키드 마틴에서 기술 제휴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대폭 받아가지고 우리가 설계하고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는 대부분 로키드 마틴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하고 미국 정부가 허가해주지 않으면, 오케이 하지 않으면 그 비행기에 아무거나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미사일을 쏘고 싶어도 걔들이 허락을 받아서 그 비행기에 달아가지고 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진짜 더러운 건데, 치사하고 더러운 건데, 그게 국제법입니다. 걔들이 허락을 안 해줘요. 허락해주면 싸게 만들어서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면 독자적인 공대공 무기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뭔가 독자적인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슬쩍 끼어 들어가지고, 야, 우리가 같이 하자. 우리가 저 돈 대줄게. 대신에 새로운 기술 개발하면 다 우리가 같이 쓰는 거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개발된 게 F2입니다. 그 거대한 F-16. 겉으로 보시면 F-16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1.5배 더 큽니다. 그거 공동 개발을 해놓으니까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왜냐면 미국 거거든. 특허는.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한테 슬쩍 하려고 그래요. 또. 일본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스텔스기 개발하려고 미국이 하도 그냥 양아치 짓을 하니까 영국의 이제 BAE 시스템즈라고 영국의 어떤 전투기 만드는 회사하고 또 롤스로이스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만들려고 계약까지 했었어요. 근데 미국이 끼어들어가지고 그 계약을 파기시켜버렸습니다. 야, 우리랑 하자. 우리 잘해줄게.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F-22 랩터, 그 랩터의 개량 사업. 왜냐면 F-22 랩터는 비행기는 최첨단 그 비행기인데 안에 실려 있는 거는 80년대 기술이거든요. 80년대 컴퓨터하고 80년대 통제장치 이런 것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량을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최신형 랩터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설계는 되게 좋아요. 몸체 설계는 되게 좋은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너무 오래된 거라서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개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F-35 수준으로 개량을 하는데 그 돈을 일본이 대라. 대신에 개발하면 같이 쓰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일본 쓰는 비행기는 그렇게 해서 확보할 수 있는데 이걸 수출을 못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KF-X 사업을 혼자 독자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스텔스기를 만들면 이걸 해외 수출도 할 겁니다.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KF-X 같은 경우에는 F-15 이글 전투기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쌍발에, 그러니까 엔진 두 개짜리에 F-15 이글의 스텔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15 이글보다 조금 작은데 스텔스 버전. 이거를 우리가 독자적인 설계로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약간은 일단 대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걸 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익 문제에 관련해서 양국가 첨예하게 싸우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묘한 관계가, 미묘한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도 이제 트럼프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방법을 좀 다른 길들을 많이 찾아보는 거죠. 심지어 미국에 의존하더라도 사실은 중국하고 좀 또는 러시아하고 좀 가까운 척을 해야 미국이 좀 잘해줄 거 아닙니까? 삥을 더 뜯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 18세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은 그 쿠릴 열도 문제가 이제 2차 대전 종전과 전후 처리 협상에서 그 미국과 소련 간의 협상 카드로 오르게 되면서 국제 문제의 속성을 띠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투영된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투영된 미국의 2차 대전 이후 세계 전략과 동아시아 전략은 일본을 동맹 관계에 묶어 두고 그 아시아 내에 이제 공산주의 세력과의 전선에서 보루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일본과 소련과의 영토 협상에서 막고 영향력을 행사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주도하기도 했었고요. 소련 또한 미일 동맹을 안보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주일 미군 영향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남쿠릴 4개 섬을 일본에 반환할 수 없었죠.
에, 탈냉전기를 맞아서 냉전기에 미소 대립은 해소됐지만 그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내 세력 전이가 나타나면서 러일 영토 문제에 중국 변수가 추가되게 됩니다. 러시아와 일본 모두 중국 견제를 위해서 상호 협력을 하고 관계를 강화할 필요를 갖고 있으면서도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더해서 서방과의 갈등 부도로 인한 밀착이 이루어지면서 협력과 견제라는 양면 정책을 취해야 했고, 일본은 러시아를 끌어당겨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구축된 미국, 유럽 대 러시아, 중국 간의 대립관계 사이에서 복잡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다 분명한 것은 이제 러시아와 일본 모두 2012년 이후에 영토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양국 모두 영토 문제 해결과 관계 강화의 유의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푸틴과 아베 재집권 이후에 양측은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에 있어서 차이를 좁혀가고 있지만, 그 전략이 경제 협력을 통한 선신뢰 구축 후 장기적인 영토 협상 이상 빠른 해결은 기대하기 힘들죠. 사실은 두 국가가 해결할 생각이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뿐만 아니라 영토적 분쟁의 특수한 속성상 양보에 대한 이제 민족주의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그 정치 권력을 유지하려는 지도자에게 엄청난 압력을 행사해서 국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전략적 자원과 관련된 국가적인 핵심 이익이 개입되어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게 감정적인 문제 플러스 그 안보상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문제, 그 다음에 경제 투자 문제, 서로 간의 협상에 대한 어떤 그 주도권 잡는 거 다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차라리 독도 문제 같으면 일본이 큰 마음 먹고 한국한테 그냥 니거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문제가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는 풀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100년이 넘게 장기화된 데에는 국제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바 크다는 인식하에 그 결론에 덧붙여서 쿠릴열도 분쟁 해결에 유리한 국제적인 조건을 몇 가지 경우의 수로 상정해 보면서 이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경우, 러시아 스캔들로 미국 국내 정치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는 사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러시아와 미국 관계 개선, 그 다음에 서방과의 갈등 해소를 기대했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 밀착보다는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중국을,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일 미군으로 인한 안보 불안도 큰 폭으로 경감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주일 미군 감축 또는 철수의 경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볼 때 모두가 가능성을 낮게만 보지 않는 미군의 해외 주둔 감축이라는 문제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도 동아시아 내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을 꾀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영토 문제의 해결 유인은 더 커질 겁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한다면. 미일 안보 협력의 수준이 낮아진다면 커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 북한 핵 문제, 한국과의 과거사 영토 갈등이라는 조건에서 아시아 내에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국방 안보 협력의 대상 중에 러시아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힘이 지금보다 더욱 커져서 세력 균형을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 일본이 밀착할 경우입니다. 이건 사실 이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러시아 스캔들로 비화된 트럼프의 대러시아 접근은 사실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분석에 기초할 때 이것도 아예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총론입니다. 첫 번째 경우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미러 관계가 자체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국 쪽으로 무게가 쏠릴 경우에 미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일본도 여기에 동참한다면, 이게 이제 일본의 영토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의 갈등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국도 좀 동참시키려고 이제 끌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야,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하고 화해해라 완전히. 사실 니네 독도 문제만 없으면 뭐 큰 이슈 없잖아.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끝났고 여기 보시면 참고 문헌이 있는데 이 보고서 작성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참고 문헌들을 참고했다는 건데요. 여러분도 좀 보셔야 되는 게 대부분 다 이제 정책 보고서나 논문들을 참고했죠. 이게 사실 이 지금 소개드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가 이제 쓴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가 썼을 때 이런 자료들을 참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인물에게 치우친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최태강 씨께 좀 많긴 한데 이건 이제 러일 관계를 뭐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참고 자료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시각 그리고 이제 연도도 대체적으로 이제 폭넓게 지금 다루고 있죠. 그리고 여기 연도를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최근 문제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 논문을 쓰던 학사 논문을 쓰던 또는 보고서를 쓰던 간에 어느 정도 이슈가 진행된 이슈들 그러니까 무조건 전부 다 2019년 2020년 자료들을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13년이나 한 7, 8년 됐을 때 이제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연구가 나와 있는 주제들을 선정을 하시는 게 사실은 보고서 쓸 때 가장 좋아요. 근데 대다수 분들도 참고 자료를 많이 다셨는데 여러분 저기 리포트에 참고 자료를 안 쓰신 분들도 많고요. 안 쓰신 분들은 그게 또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 참고 자료를 아예 안 붙여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는데 남는 건 아니지. 거의 1시간 한 10분 좀 넘게 남아있는데 앞에서 다 이제 빠지고 정립된 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왕 한 김에 제가 다른 PT나 다른 논문을 하나 더 하는 것보다 왜냐면 영토 부분에 대해서 다 끝났으니까 아까 저희가 했던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남아있는 시간에 이 문구 하나하나를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소유권과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썼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촘촘하게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 강의 아니면 어디 가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까? 봅시다. 3조 일본은 남서제도와 대동제도를 비롯한 북위 29도 남쪽의 남서제도와 본인제도, 로사리오섬, 화산열도 등등 소욱한 남쪽의 남방제도 그리고 오키노토리 섬과 미나미토리 섬을 유일한 통치당국인 미국의 신탕 통제에 두려는 미국이 유엔에 제시한 어떤 제안도 동의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갖고 싶은 섬은 미국 줘라는 거예요. 이거 빡치는 얘기인데 이거 그러니까 미국에 졌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러한 제안과 그에 대한 이제 뭐 그러한 하여튼 그러한 제안과 그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미국은 그 영해를 포함한 그 섬들의 영토와 주민들에 대한 일체의 행정, 입법,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유엔에서 뭔가 이걸 해결하기 전까지 미국이 이걸 관리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싱타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많은 섬들, 뭐 필리핀 쪽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죠. 남방제도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일단 미국이 들어가서 다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거기에 일본은 동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4조 이 조항의 비규정에 따라서 이 조항의 B는 이 밑에 규정이 이걸 말합니다. 일본은 제2조와 3조 언급된 지역에 위에 점령지역에 있던 일본과 일본 국민의 자산에 대해서 미군정의 지침이나 이에 준해서 제정된 처분권의 적합성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뭐냐 이거 뭐더라? 적 이거 뭔 적재산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적산 적산 물자 그러니까 적산 기업이나 이게 적의 재산인 그러니까 적의 재산인 기업이나 물자들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뭐 일본의 맥주 회사 이런 맥주 공장 뭐 타이어 공장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의 부동산 및 제2항에 언급된 지역의 일본 국민들의 자산 처분 문제와
현재 그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는 당국자들과 그곳의 법인을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채무, 그리고 청구권,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부동산 처분과 일본과 그 국민들에 대한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채무를 비롯한 청구권 등의 처분은 그리고 일본과 그 당국자들 간의 특별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군이 이걸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처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협의해서 처분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당국이나 거류민의 재산의 처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일본에 있는 그 조선인들의 이제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본과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당국과, 그러니까 조선이나 조선인들의 청구권 또는 조선인들의 빚 같은 처분도 일본과 그 당국 간의 별도 협정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별도 협정을 통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모든 자산은 동결, 미군이 관리, 접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빚까지도, 받아야 될 빚도. 제2조에서 언급된 지역에서 어떤 연합국이나 그 국민의 재산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면 현존하는 그 상태로 행정당국에 의해서 반환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이거를 다 조사해보고 뭐 적당한 주인을 찾아서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니들끼리 처분하지 마 라고 이제 통보하는 거죠. 이거 사실은 이게 1951년에 이 조약이 맺어졌지만 실제로 1945년 8월달 지나가지고 미군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거는 시행이 됐습니다. 모든 자산 동결. 그리고 뒤에 안전 관련 부분, 일본의 안전이나 뭐 여러가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정은 그 합중국, 그러니까 이게 합중국이란다, 연합국들의 권위, 또 승전국인 연합국들의 권위와 연합국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국가들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 패전국인 일본의 어떤 주권이나 또는 이제 국가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시 인정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간의 인정에 관한 여러 가지 협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말하는 이제 재산 관련 규정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조선에 있던 많은 수의 일본인 자산은 다 파괴되거나 약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법 규정이 이런 조약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죠. 제5조, 일본은 유엔 헌장 제2조에서 설명한 의무를 수용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무이다. 첫 번째, 국제 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국제 평화와 안전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결한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어떠한 국가의 영토 보존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것도 또한 이제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다른 어떠한 수단으로도 자제한다. 그러니까 무력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뭔가 영토 관련이든 이해관계 관련이든 뭔가 싸움이 났을 때 니네는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제연합이 헌장에 따라 제출 잡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국제연합이 어떤 도움을 주고, 한편 국제연합이 방지 행동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할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원조 공여를 자제한다. 이건 뭔 얘기냐면, 국제연합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고 하면 국제연합이 이라크를 제재한다고 했을 때 일본은 이라크를 돕지 못한다. 그러니까 국제연합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복종해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불평등 조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가 국제연합에 가입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가입을 하거든요. 그 다음 연합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유엔헌장 2조의 원칙을 지침으로 해야 할 일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 수단 이용해서 하는 것들,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유엔헌장 2조도 평화적인 수단으로 뭐 분쟁을 해결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가능한 한 무력이 아닌 그런 평화적인 수단으로, 외교적인 수단으로 뭐 대화를 해라는 거고요. 또 연합국가로는 일본이 주권국가로서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에서 내거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유에 고유한 권리가 있음과 일본이 집단적 안보협정을 자발적으로 체결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 이게 이 조약으로 인해서 그 일본이 주권국가로서 집단적 자유권에 고유한 권리가 있고 개별적 자유권도 있다. 그러니까 니들이 누굴 먼저 때릴 수는 없지만 누구한테 맞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할 권리도 있는 나라다라는 걸 인정해주고 일본의 주권을 인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이 집단적 안보협정을 자발적으로 체결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과 미일 안보협정만 체결된 상태라고 했을 때
뭐 일본이 니들이 원한다면 한일 안보협정이나 한중 한러 그러니까 일중 일러 안보협정도 체결할 수 있다. 니들 마음대로. 이 한 줄이 뭘 상징하느냐? 일본은 더 이상 패전국이고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 이제 독립국가다. 대등한 독립국가다. 국제연합에. 이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6조. 연합국의 모든 점령군은 이 협약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약 발효 후에 가능하게 신속하게 한편 어떠한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일본에서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합군을 한편으로 하고 일본 또는 기타 쌍방간에 체결된 또는 체결되는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의 결과로 외국 군대의 일본 지역의 주재 또는 주둔을 막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조항이 뭘 상징하냐면요. 일본이 허락하는 외국 군대는 일본에 주둔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3개월 내에 일본에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일본 영토에서. 그 말은 그 혹시라도 일본 영토에 들어와 있는 소련군이 있으면 나가라는 얘기죠. 일본 육군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의 구항의 규정이 아직 실시 완료가 되지 않았다면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무장을 다 해제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모든 일본 재산은 점령군의 사용에 제공되고 이 협약 발효 시에 점령군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상호 합의에 의해 달리 약정을 하지 않은 한 상기 90일 이내에 일본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뭐 대부분 부동산이나 건물 관련 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 및 경제 제7조 각 연합국은 자국과 일본 사이에 이 협약이 발효된 후 여기서 연합국이라는 건 뭐 대만,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이런 나라들 포함하는 겁니다. 호주 이런 나라들 1년 이내에 일본과의 전쟁 중 두 나라 간 조약 또는 협약을 이어가는 것이 유효한지 또는 부활시키는 것을 원하는지 일본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된 조약 또는 협약은 이 협약의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연속적으로 활성화되거나 부활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의해서 수정만 해도 계속 협약이 연장되는 걸 말하는 거고 이렇게 통보된 조약과 협약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속해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부활되며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돼야 되고 일본에 이렇게 통보되지 않은 모든 조약 및 협약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런 문구들이 왜 다 들어가야 되냐면 일일이 하나하나 이게 사실은 국제 간의 국제 조약이 아니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마치 그 되게 좀 야 되게 깐깐하다 너 뭐 이렇게까지 핸드폰 예를 들어 핸드폰 사는데 중고 핸드폰을 사는데 기스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프레시까지 갖고 와서 막 화면을 이렇게 막 비춰보고 막 되게 꼼꼼하시네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협약문이 이렇게 꼼꼼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대등한 국가 간의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이거를 판결하는 재판 그러니까 법정이 있는 국내에서의 협약 같으면 약속 같은 계약 같으면 이럴 필요 없죠. 그냥 법원에 가져가면 돼요. 양쪽의 해석의 차이가 있으면 서로 소송하거나 하면 되는데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국제법이 그만큼 애매모호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상대 나라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없애도록 가능한 한 꼼꼼하게 모든 규정을 다 적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 B조 A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통보 B가 이조인데 이게 이 앞에 전조에 통보에 있어서 조약 또는 협약의 실시 또는 부활에 관해서 국제관계에 대해 통보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지역을 제외시킬 수 있다. 이 제외는 제외 신청을 일본에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일본에 오키나와를 반환하는데 오키나와의 어떤 섬은 우리가 그냥 가질게 이래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통보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거기 동의하면 이제 거기 합의된 걸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제8조 일본은 연합국이 1939년 9월 1일 시작된 전쟁 상태를 종료하기 위해서 체결된 또는 앞으로 체결하는 모든 조약 및 연합국이 평화 회복을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다른 협정에 완전한 효력을 승인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연합국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연합국이 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또한 이전의 국제연맹과 상설 국제사업재판소를 종결하기 위해 수행된 협정을 수락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니들이 탈퇴했던 거 일본이 2차 대전 시작하면서 국제연맹을 탈퇴했거든요.
국제연합재판 사법재판소도 인정을 안 했는데 이제는 그 밑으로 다시 기어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죠. 일본은 1919년 9월 10일 생제르맹 앙레오의 협약 및 1936년 7월 20일 몽트레 해협 조약의 서명국인 것에 유래하는, 그리고 1923년 7월 24일에 로잔에서 제명된 터키와의 평화조약의 제16조에 유래하는 일체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조약에서 일본이 뭔가 득을 봤을 거예요. 이게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다 1차 대전 이후에 승전국으로서 얻었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얻은 이익과 권리를 다 포기해라 이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익과 권리를 줬던 나라들이 이걸 요구했겠죠. 일본은 1930년 1월 20일 독일과 체코국 간의 협정 및 1930년 5월 17일 신탁협정을 포함한 그 부속서 및 1930년 1월 20일 국제결제은행 협약 및 국제결제은행의 정관에 근거하여 얻은 일체의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니들이 국제기구, 국제은행을 통해서 얻었던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돈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포기해라 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무를 면제한다.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의무도 면제시켜 줍니다. 일본은 이 조약 최초 발효 후에 6개월 이내에 이 항에 규정된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포기를 파리 외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들이 어디서 얼마 받아야 되고 어디 얼마 갚아야 되는데 이거 다 포기합니다라고 다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한테 이걸 면제를 안 시켜줬더니 독일 경제가 엉망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2차 대전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유럽 전쟁이. 그래서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그 패전국들에게 상당히 좀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전쟁에 져도 사실은 뭐 망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빚이 남는 건 아니죠. 어차피 망하긴 했지. 폭격당해서 나라가 절단이 나긴 했지만 그것도 빚진 건 아니니까. 뭐 매달 갚아야 되는 게 있는 건 아니니까. 제9조. 일본은 공해상의 어업 규제나 제한, 그리고 어업의 보존 및 발전을 규정하는 양자간 및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기를 바라는 연합국들과 즉각 협상을 시작한다. 제10조. 일본은 1901년 9월 7일에 베이징에서 서명한 최종 의정서의 규정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특권을 비롯하여 중국에 대한 모든 특별한 권리와 이익을 포기한다. 그리고 모든 조항들과 문안, 그리고 보충 서류들은 이로써 이른바 요령, 조항, 문구, 서류들을 폐기하기로 일본과 합의한다. 제11조. 일본은 일본 안팎의 극동 및 기타 국가의 연합의 전범재판소에 국제군사재판 판결을 수용하고 이로써 일본 내 일본인에게 선고된 형량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그 전범재판소에서 뭐 징역 8년을 받았으면 일본 감옥에서 일본인들이 관리하에 저 사람을 8년 동안 감옥살이를 시켜야 되고, 사형을 선고받았으면 일본 애들이 사형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형량 감경이나 가석방 같은 관용은 정부로부터 사인별로 개개인별로 형량을 선고한 연합정부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 또한 이제 일본 심사 결과가 있을 경우에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합국이 저 전쟁 범죄자에게 뭐 일본의 장군쯤 될 텐데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이런 규정을 넣어놓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한 6개월 있다가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풀어주려면 연합국의 허가를 받아라, 또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심각하게 검토해가지고 연합국의 조언을 받아서 풀어줘라, 이렇게 규정을 박아놓는 겁니다. 마음대로 못 풀어주게. 왜냐하면 연합국 입장에서는 전쟁 범죄자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애국자일 테니까 당연히 풀어주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거든요. 극동지역에 대한 국제 군사재판에서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판소를 대표하는 정부 구성원이나 일본 심사 결과상 과반수의 투표가 있을 경우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것도 있고요. 제12조. 일본은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거래와 해상무역을 위해서 첫 번째, 연합국과 조약을 맺거나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신속한 협정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 다른 나라들하고 외교 잘 해라 라는 거고요.
이거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부어가지고 이거 말고도 지금 보강할 게 지금 또 있는데 다른 과목이긴 합니다만 관련 조약이나 협정상 합의사항의 보류 시 현행 협정사항의 효력을 얻은 초년도부터 4년 기간 동안 연합국은 일본은 연합국들에서 권력과 선박들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연합국이 필요하면 일본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또 협정 같은 것도 좀 해줘라 라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관련해서 이제 부속 협정의 경우에 또 최애국 협정을 수용해서 관세율 적용과 부과, 제한사항 그리고 기타 물자 수출입과 연관해서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상원에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해운, 항해 및 수입 상품에 대한 내국인 대우, 다시 말해서 그러한 대우는 세금의 부과 및 징수, 재판을 받는 거, 그리고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유무, 이런 이행 재산권, 일본법에 따라 구성된 자치단체의 참여 및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사업활동, 작업활동에 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제 일본 공기업들의 대외적인 매매는 오로지 상업적 고려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이 어떤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 뭐 하지 그 공기업들 이용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그 민간 기업들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제 군사적인 어떤 물자 수송이나 이런 걸 하다가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거고. 일본이 특히 이제 민간 기업들 통해서 첩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뭐 관련된 연합국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경우에 따라 내국민 대우나 최국 대우를 주는 범위 내에서만 그 연합국에게 내국민 대우나 최국 대우를 줘야 된다. 이게 상호주의를 지키라는 건데, 이거는 이 규정, 이 조약 자체가 일본의 이제 그 어떤 그 배상 범위 또는 이제 패전국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규정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주권이나 일본이 다시 이제 그 주권 국가로 국제사회에 복귀했다는 거를 이제 어, 보장해주는, 또 인정해주는 그런 협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권리를 지켜주는 부분도 이 협정문 내부에 상당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뭔가 최애국 대우를 해줄 때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최애국 대우를 하는 것만큼만 해주면 돼. 괜히 뭐 더 잘해줄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상호주의는 연합국의 어떤 비수도권 지역의 생산품, 선박, 자치단체,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연합국의 주나 지방의 자치단체나 또는 이제 그 주나 지방에 거주한 사람들의 경우에, 또는 그 지역이나 주 또는 지방에서 일본에게 제휴하는 대우를 참조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특별한 주하고 거래하더라도 그 주가 일본에게 해주는 것만큼 일본도 그 주에 해주면 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차별 조치는 넘어갈게요. 이게 뭐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 가지고. 그리고 13조, 일본은 국제 민간 항공 운송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자는 어떤 연합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해당 연합국들과 협상을 시작한다. 일본은 그러한 협정을 체결될 때까지 본 조약이 최초로 발효된 때부터 4년간 항공교통권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어떤 해당 연합국이 행사하는 것에 못지않은 대우를 해당 연합국에 제공하는 한편, 항공 업무의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완전한 기획윤 등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너무 일본 니네 혼자서만 그 항공사를 만들어서 하지 말고 외국 항공사들도 많이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건 다시 말해서 미국 항공사의 진출도 일정 기간 동안은 허용해 주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민간 항공 조약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준수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 및 재산이 있습니다. 이게 청구권 및 재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일본이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얼마를 물어주고 어떤 범위에서 물어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일본 입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소위 말해서 내가 갚아야 될 계산서에 대한 부분이니까.
14조 일본이 전쟁 중 일본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 연합국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일본과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서명을 한 모든 연합국들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 서명을 못했어요. 연합국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생존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면서 그런 모든 피해와 고통을 완전히 배상하는 동시에 다른 의무를 이행하기에는 일본의 자원이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것 또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왜냐면 이거 1차 대전 때 독일한테 이 조항 안 넣고 그냥 푸시해서 돈 갚아 이랬더니 독일이 전쟁을 한 번 더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되지. 여기 니네가 갖기 힘든 건 알겠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일본은 즉각 현재 영토가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연합국들에게 그들의 생산, 복구 및 다른 작업에 일본의 영무를 제공하는 등 피해 복구 비용의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이 협상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알아서 결정하라는 얘기고, 그러한 협상은 다른 연합국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원자재의 제조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일본에게 어떤 외환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원자재는 해당 연합국들이 공급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양자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협상은 다른 연합국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원자재는 연합국들이 공급한다. 이게 이제 전혀 반대의 상황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대만이 연합국이었으니까 일본이 대만의 어떤 그 피해된 시설이나 경제 또는 어떤 이런 거를 복구해 줘야 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대만은 필요 없다 그러는데, 야 괜찮다고 그러는데 일본이 굳이 들어와 가지고 야 우리가 니네 복구해 줄 테니까 돈 내 이만큼, 이렇게 일본이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왜냐면 우리 건설회사가 니네 거 복구해 주겠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시세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내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오히려 그 연합국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앞에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만이 만약에 어떤 비행장 같은 거를 갖다가 새로 복구해야 되는데 일본한테 복구 좀 해달라고, 그럼 뭐 필요한 경비는 주겠다고 했는데 일본 업체에서 와서 복구하려고 딱 왔는데 대만이 일본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야 시멘트하고 자갈은 니들이 갖고 와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공사를 하는데 일본한테 어떤 부담 안 끼치고 그냥 와서 공사만 해라라고 한 건데 시멘트하고 자갈까지 갖고 와서 공사하라고 하는 건 갑질이잖아요. 갑질. 그러니까 이게 규정하지 않은 어떤 그 손해배상이나 또는 전쟁 배상금의 어떤 의무를 여기서 면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일본한테 이런 식으로 원자재를 니들이 공급해라는 식으로 일본한테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라고 이제 여기 규정해 놓는 겁니다. 왜냐면 워낙 기기묘묘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깐깐해 보여도 다 적어놔야 이제 이걸 위반하려는 사람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있는 게 아니고. 이 1 아래 2호의 규정에 따라 밑에 두 개 규정인데, 각 연합국은 그 본 조항의 최초 효력 발생 시에 각 연합국 관할하에 있는 다음의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이익을 압수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첫 번째, 일본 및 일본 국민, 그리고 일본 또는 일본 국민의 대리자 또는 대행자,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일본 또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단체, 법인, 이 세 개의 재산, 권리, 이익을 압수하거나 보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연합국은 자기 영토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선이 참전을 해서 연합국이 됐다면 그 조선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일본 사람들의 재산은 이제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 한국 정부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지. 그런데 한국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뭐 자기 밑에 일하던 한국 부하 직원한테 공장을 판다든지 헐값에, 또는 이제 뭐 미국 사람을 통해서 판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이걸 덜 하나 못 본 거죠, 사실은. 이 1호에서 명시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은 현재 동결되거나 귀속됐거나
연합국 적산관리 당국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데, 그 앞에 이제 ABC에 포함된 사람이나 단체에 속하거나 그들 대신해서 보유했거나 관리했던 것들이 동시에 그러한 당국에 관리하여 있던 것들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뭐 공장이나 철도, 도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항만시설이나. 2번 조항 다음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것들은 이 1호에 명기된 거에서 제외되는데, 이게 뭐가 제외되냐면, 전쟁 중에 일본이 점령한 영토가 아닌 어떤 연합국의 영토에 해당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거주한 일본 자연인의 재산. 그러니까 전쟁 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냥 일본인들이 해외 이민 가가지고 미국의 허가를 받아서 미국에서 산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재산. 그 다음에 다만 전쟁 중에 제한 조치 받고서 본 조약이 최초로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러한 제한 조치로부터 해제되지 않은 재산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그냥 특수한 재산들 말하는 거고, 앞에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일본인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해놔야죠. 안 그러면 일본 사람 재산이라고 다 압류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일본 국적인 사람의 재산이라고 해서 다 압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일본 정부 소유로 외교 및 영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부동산과 가구, 비품, 그리고 일본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들이 소유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대사 및 영사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개인용 가구와 용구 및 투자 목적이 아닌 다른 개인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이거는 외교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압류품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적용 안 해놨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야 중국에서 일본 사람들 나갈 때 그냥 입은 옷만 입혀서 야 니네 가방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 놔야 일본인들이 상대적인 차별이나 어떤 그 도둑질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그 연합국들의 권리에 대한 조항이기도 하지만 일본 일본이라는 나라나 일본 국민들의 주권이나 개인적인 권리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조약입니다. 보통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게 난장판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단체나 민간단체, 자선단체에 속하는 재산으로 종교적 또는 자선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일본인들의 재산은 또 놔둬야 된다. 건들 수 없다. 거고. 그 다음에 관련 국가와 일본 간에 1945년 9월 2일 이후에 재개된 무역 및 금융관계에 서 일본이 관할하게 된 재산이나 권리, 이익, 그 다음에 관련 연합국들의 법에 위반하는 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1945년 전쟁 끝나고 나서 이때 9월 2일부터 이제 재개가 됐는데, 경제활동 일본인들의 여기에서 뭐 거래 관계나 채권 채무 이런 것들은 압류할 수 없고, 왜냐면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51년에 체결된 거니까, 그러면 45년 이후부터 전쟁하고 상관없이 일본인들하고 거래한 것도 우리가 다 압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장할 아주 무서운 국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제한을 두는 거죠. 야 그건 다 놔둬야 돼. 그리고 뭐 마약 거래라든지 무기 거래라든지 이렇게 각 연합국가의 법으로부터 위반되는 거래로 발생한 재산 중에 압류된 재산, 이런 것들은 그 연합국이 계속 관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또는 일본 국민의 채무, 일본에 소지하는 유형 재산에 관한 권리나 소유권, 이익, 뭐 법률에 따라 조직된 기업의 이익,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도 일본 및 일본 국민의 채무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나라 국민한테 이 채무를 떠넘길 수도 없고, 또 채권 채무를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사람이 갖고 있는 채무나 채권이 뭐 10,000엔짜리인데 이거를 마치 달러로 바꿔가지고, 근데 달러 환율을 되게 높여가지고 10만 달러 내놔, 일본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간 게 다 이런 요구를,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된 이런 재산들, 뭐 일본이 갖고 있던 재산들 같은 경우에 보존했다가 다시 일본에 반환할 경우에는 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집행했던 비용은 일본 정부가 지불하고, 그만큼 까고
반환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재산이 청산됐다면, 예를 들어서 뭐 맥주 일본인 소유의 맥주 공장이 있었는데 대만에 미군이 들어와서 이 공장을 갖다가 대만 사람한테 팔았다면 이 팔은 금액 중에서 관리비를 빼고 나머지를 일본은 그 원재 주인한테 돌려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조항은. 그러니까 돈 관련하니까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보면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앞에 나온 이제 균등 재산을 압류하고 유치하고 청산하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 처분할 권리는 해당 연합군의 이제 법률에 따라 행사되면 그 소유자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 본인에게 주어질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고, 연합국 정부가 청산할 수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연합국은 일본의 상표권, 문학 및 예술재산권을 각국의 일반적 사정이 허용하는 한 일본에게 유리하게 취급되는 것에 동의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1945년 이전에도 많은 일본 사람들이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 활동을 한다든지 소설이나 책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지적 재산권, 그 다음에 상표권, 이런 것들은 그 해당 각국의 이제 법에 따라서 보통 어떤 나라든지 법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용해서 일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급적이면 지적 재산권 이런 거는 앞으로 보호해 줘라 라고 하는 거죠. 연합국은 본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의 모든 배상 청구권과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및 그 국민이 자행한 어떤 행동으로부터 발생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그리고 점령에 따른 직접적인 군사적 비용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는 연합국이 또는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일으킨 피해라든지 또 연합국이 일본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쓴 군사 비용에 관해서 일본에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금 청구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일본의 경제를 살렸습니다, 사실. 음. 15조는 이 재산 부분에 대해서 뭐 공업재산권이라든지 뭐 이런 소소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일본의 전쟁포로로서 부당하게 고통을 겪은 연합국 군인들을 배상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일본은 전쟁 기간 동안에 중립국이었던 나라나 연합국과 같이 참전했던 나라에 있는 연합국과 그 국민의 재산 혹은 선택사항으로 그것과 동등한 가치를 또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이전해 줄 것이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그 재산을 청산해서 적절한 국내기관에 협력기금을 분배하게 될 것이다. 공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논리로 과거 전쟁 포로와 그 가족들의 권익을 위해서 본 협정에 규정된 범위의 재산은 그 일본에 이전하지 않고 이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여기 이 기금을 갖다 관리하면서 연합국 군인들의 또는 전쟁 포로로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관리하에 각 나라들의 뭐 적십자사 쪽으로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 군인이 일본한테 포로 잡혀가지고 한 2, 3년 두들겨 맞고 고생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매달 연금 형태로 나눠주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일본이 해외에 갖고 있던 자산 중에 일부를 압류해가지고 그걸로 하겠다는 거죠. 어떤 연합국이든 요청하면 그 연합국 국민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 상벌위원회의 결정이나 명령 재검토를 하거나 수정해야 되고, 결정이나 명령을 포함해서 이런 사건들의 기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된다. 원상 복구가 옳다는 재검토나 수정에 나온 사건에서는 제15조 조항에 관련된 소유권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2차 대전에 연합국에 포함이 됐었다면, 조선이, 그러면 우리는 일본에게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달라고 그러면 일본이 군말 없이 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연합국에 포함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서류, 관련 서류나 뭐 다 받았는데, 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승전국도 아니고 연합국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많이 좀 뭐랄까요, 이런 대우를 받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또 뭐 재판 재심 청구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연합국의 일원이었다면 뭐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일본 징용 피해자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더 쉽게 해결이 됐겠죠. 그걸 전제로 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고 일본이 거기 서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국제연합이 보장해 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유감스럽게 연합국이 아니었던 것 때문에 여기에 서명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좀 번거롭게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그 약간 좀 강론적이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건 건너뛸 겁니다. 지금 뭐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 20조 일본은 1945년 베를린 회의의 협약 의정서에 따라 일본 내의 독일 재산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제국이 그러한 재산의 처분을 결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제국은 여러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도 독일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패전했기 때문에 그 독일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나라들이 이거는 영국, 프랑스,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서독, 그 다음에 뭐 많잖아요. 연합국도 소위 말하자. 왜냐면 그 독일하고도 이거 비슷한 강화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런 처분을 결정하거나 그런 결정을 할 수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와서 야, 이 재산에 대해서 조사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일본 정부는 조사에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중국은 본 조약 이제 25조 규제에 관계없이 이제 10조 14조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런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놨고 한국도 여기 포함됩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도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기 연합국에서 대만만 들어가 있고 그 중화인민공화국은 여기 해당이 없었습니다. 공산국가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21조에서 여기 연합국들로 참전을 안 했던 나라들, 이게 중화인민공화국 중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정 당사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독립운동하고 또 미국의 OSS, 이게 미군하고 협조해가지고 그 일본과의 전쟁에 있어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줬거든요. 특히 많은 한국인들이 그 미국 CIA의 이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OSS에 협력을 하면서 그 제주도나 원산 같은 이제 일본의 군사시설에 대한 첩보 활동에 그 해방 전부터, 그러니까 1940 한 4년 3, 4년부터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미군 스파이로 활동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참전은 안 했지만 많은 한국의 독립운동했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런 이제 저희 스파이로 활동했던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받는 겁니다.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 몇몇 재산들에 관한 조항들, 그리고 이제 영토에 관한 조항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4조, 9조, 2조, 4조, 9조, 12조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 2조가 뭐였습니까? 영토 부분이죠. 4조는 이 부동산 재산, 자산 부분에 관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2조는 뭐냐면 해상 거래나 이제 이런 무역들, 협정 무역들, 최국의 대유, 이런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어떤 무역 관계 할 때 다 협조해줘라, 협정해줘라,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구조가 뭐였지? 구조가 어업 관련, 공해상에서 어업 규제나 제한 이런 거 할 때 조선한테도 한국한테도 동등한, 일본하고 동등한 그 권리를 줘라,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 몇 개에 대해서는 한국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여기 배려를 해준 겁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사실은 참전을 안 했더라도 이런 독립운동을 했거나 미국의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이 이제 독립도 할 수 있었고, 또 뭐
재산상의 권리도 인정받을 수 있었고 했던 거예요. 그거마저 안 했으면 이것도 없었겠죠. 그냥. 그 다음 분쟁 해결. 제22조 본조약의 어떤 당사국이 볼 때 특별청구권 재판소나 다른 합의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본조약의 해석 또는 실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러한 분쟁은 어떤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한 분쟁에 대한 결정을 얻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해부된다. 그러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그 내용 해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어떤 국가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거나 또는 일본하고 관계 뭐 대화에서 뭐 문제가 발생했거나 할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오면 여기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 모든 조약은 이쪽에 그 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둬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끼리 싸우면 이게 뭐 국제상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또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하자는 등 뭐 이런 식의 해결 방안을 넣어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서로 약속 안 지키면 서로 땡이야? 야, 서로 뭐 전쟁하면 끝이야? 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음 최종이라고 해서 이건 뭐 이 조약에 관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넣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건너뛰어도 됩니다. 건너뛰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서명한 나라들을 쭉 보시면 아르헨티나 대표, 오스트레일리아 대표,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실론, 그 다음에 실론이 아마 스리랑카일 겁니다. 지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라오스, 레바논, 리베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거의 전 세계 보시면 진짜 이게 거의 전 세계 국가의 사람들이 다 서명한 거예요. 그게 다 그만큼 얽혀 있었다는 거죠. 독일이 섞여 있고 이 안에 뭐 이탈리아도 들어가 있고 막 이게 전쟁이 워낙 세계 대전이었기 때문에 시리아, 터키, 남아프리카, 영국, 아일랜드, 미국, 여기 에치슨이 있네요. 딘 에치슨 국무장관. 그 다음에 존 포스터 덜레스, 유명한 사람 많네요. 여기.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일본, 요시다 시게로, 뭐 수상이고요. 뭐 하여튼 뭐 쭉 이렇게 도쿠가와 무네요시. 이거 아마 이 사람이 그 에도 막부 도쿠가와 후손일 겁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다 설명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속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볼 거 없고, 한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중국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거 보시면 한국의 경우에는 태평양 전쟁의 특수지휘국이며, 왜냐면 이제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임시정부가 초청은 안 됐지만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중국 국공내전의 여파로 중화인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952년 6월에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당 정부 간에 강화회의 참여 논란이 맞물리고, 여기에 미국이 공산당이 중국을 대표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 매우 복잡한 사정이 얽혀서 결국 조약에서 한국과 중국은 참가가 배제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과는 별개로 국제사회에서 이제 중국은 승전국의 지위는 인정받았고요, 한국은 승전국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일본 제국 영토에서 분리된 국가로 처리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태평양 전쟁의 특수지휘국,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전쟁 수행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일정 부분 이제 인정받기는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 국가 전체 명단 있죠.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 이후에 일본과 강화조약을 별도로 체결한 국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는 참가했지만 강화조약은 체결하지 않은 국가 체코, 폴란드, 소련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영토 분쟁 말씀드렸을 때, 러일 영토 분쟁 말씀드렸을 때 소련과 일본 간의 평화협정 얘기했을 때 이게 뭔 얘기냐면, 소련이 여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현재까지도 소련과 일본 간에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평화협정을 맺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국가 사이에는 아직 뭐 배상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 하여튼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관련한 내용들을 쭉 훑어봤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게 저기 마지막 강의죠. 마지막 강의인데 그, 아, 뭐랄까요?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대면 강의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많은 그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 이해하실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사실 뭐 강사인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건강상 건강도 좀 안 좋아지셨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뭐 잘 해결하는 사람도 잘 해결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또 학교에 민원 넣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몇 백 번 말씀드리면 민원을 넣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권리입니다. 학생들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민원을 넣기 전에 제 말은 뭐냐면 그런 민원을 넣기 전에 직접적으로 강사한테 예를 들어서 뭐 메일이라든지 문자를 줘가지고 그런 어떤 좀 얘기를 좀 문제 제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먼저 하면 이게 좀 뭐랄까요 좀 대화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선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공식 루트를 통해서 민원을 넣게 되면 뭐 계산은 됩니다. 계산은 되는데 계산됨과 동시에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학교에서 강의하기가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관둬야 돼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뭐 내부적인 사정으로 설명을 다 드려도 학교 입장에서 민원까지 들어왔으니까 이걸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 넣는 거는 여러분들 잘 권리입니다. 권리인데 그 전에 상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뭐 솔직히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뭐 모르죠. 또 어쩔 수 없죠. 또 여러 또저 넣는 사람은 넣는 사람대로 또 답답함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적 관련해 가지고 뭐 성적 관련해서 만약에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나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겁니다. 아직도 제가 답변 못 드린 건이 한 건인가 있는데 그건 제가 곧 답변을 드릴 거고 그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질문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립니다. 여러분 뭐 무슨 채점자의 권리나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당연히 제가 답변 드려야 되는 거고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상대평가가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2015년부터인가 16년부터 한양대학교가 상대평가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이걸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아니 다른 학교는 절대평가하는데 왜 우리 학교만 상대평가를 하냐. 이게 그냥 학점 깎아먹는 거예요. 실제로. 또 심지어 뭘 느끼냐면은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 상대평가니 뭐니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채점을 해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 몇 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90 몇 점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A는 40%밖에 못 받으니까 보통 통상 60명일 때 40%만 24명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 그래서 24명과 그러니까 24명 24번과 25번 사이에 한 3, 4명이 걸리게 됩니다. 동점자로. 그러면 저는 일단 그 3명 한 4명한테 다 동점을 줬는데 이게 걸려버리니까 누군가는 1점이 깎여야 돼요. 한 2명은 1점이 깎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그 4명을 계속 비교평가하면서 1점을 깎으려고 계속 봐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맨 먼저 이 사람한테 줬던 점수 그게 사실은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좀 이 상대평가 제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도가 오히려 그 채점권을 부정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다 A풀인데 적어도 A0는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B풀을 줘야 되냐. 이게 왜 B풀이 되냐면은 딴 이유 아닙니다. 어차피 A를 40% 받고 나머지가 B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A 받는 사람한테는 A풀을 주고 싶고 B를 받는 사람한테 B풀을 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97점인데 B를 받아야 된다. 40% 밖으로 밀려서. 그러면 이게 89점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예전에는 제가 인위적으로 97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89점으로 매기기 위해서 막 점수를 깎았어요. 몇 년 전에는.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게 오히려 현상을 왜곡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일단 그 상대평가니 퍼센테이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제가 주고 싶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97점, 98점, 또 96점 줘가지고 그 다음에 40% 끊으니까 이게 포물선을 그리고 한 3, 4명만 조정이 되면 그 범위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채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평가 제도가 전 솔직히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객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가지고 뭐 머리가 떨어집니까? 솔직히 지금 한양대 학생들 서울대 애들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수준만 따지고 들면 솔직히 0. 몇 점 차이로 연고대 한양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를 줄 세우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지금 고려대나 연세대는 제가 이건 다 절대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우리만 왜 애들을 C를 줘야 되고 B를 줘야 되냐고요? A 받을 수 있는 애들인데 이건 사실 강사가 아무리 소리 질러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교수면은 모르겠는데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도 안 하시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나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서셔가지고 상대평가 제도 없애자라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일개 강사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강사예요. 또 시간강사법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이 강의는 아니고 제가 다른 강의를 맡고 있는데 그 강의 한 시간 하면요 한 달에 64만원인 거 받습니다. 64만원인 거 받는데 이 시간강사법이 되게 독특한 게 시간강사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4대 보험을 내줘야 돼요, 학교에서. 근데 학교는 4대 보험을 내주기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4대 보험을 내주는 강사로 채용을 하려면 그 3년 동안 방학 때도 월급을 주는 시간강사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는 돈이 없어요, 실제로. 이 얘기하면 또 아니 등록금을 1년에 등록금을 한 학생한테 1년에 등록금을 한 학기에 등록금을 한 400 받으시는 학교가 왜 돈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학생은 6개월에 400만 내잖아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한 달에 400만원씩 월급을 줘야 되는 직원이 수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등록금만 받아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1년은 12달이고 12달 내내 월급을 받아야 되는 직원들이 학교 안에 가득한데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만 가지고는 이 감당이 안 돼요. 게다가 학생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요구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까지는 챙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약간 징징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솔직히 학교 입장을 이해해 주긴 싫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4대 보험 내주기 싫으니까 뭘 하냐면은 이제 그 겸임 교수를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은 다른 데서 밖에서 내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강의를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4대 보험을 제가 매달 내야 돼요. 그게 한 30 몇만 원 되거든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에 그 강의를 해서 받는 비용이 한 과목 강의에서 받는 게 60만 원인데 62만 원인데 한 32만 원을 매달 내야 되는 겁니다. 딴 데다가. 근데 그거를 방학 때도 내야 돼.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 저기 한 달에 12시간 강의하시고 그러니까 3시간씩 4번이니까 12시간 강의하시고 60 몇만 원 받으면 꿀 빠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저 실제로 받는 거 30 몇만 원도 안 되고 그나마 방학 때도 2달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진짜 얼마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20 받나? 진짜 안 남아요 진짜.
그렇다는 걸 이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법의 현실입니다. 제가 정형외과 분들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그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이 학교에서 이거를 갖다가 잘 이거 어떻게든 편법을 찾다 보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푸시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이제 뭐 다른 방향을 찾고 이러다 보면 중간에 끼어있는 저 같은 강사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하여튼 뭐 이제 종강이니까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건강하시고요. 수고 많으셨고 방학 동안에 건강하게 지내시고 뭐 볼 수 있으면 다음 학기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학기에 강의를 할지 안 할지 진짜 불확실합니다. 아직도. 이 돈을 내면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뭐 이런 얘기 여러분하고만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강의 평가 잘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